근데 이제 가짜뉴스가 가짜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뒤에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이 가짜뉴스를 좀 와이드하게 좀 넓게 보시는 분들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이 가짜의 허구의 스토리를 이제 다 가짜뉴스라는 범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게 유발 하라리가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어, 가- 어, 어, 인류의 어떤 허구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거는 인류가 발전해온 어떤 원동력이다 이런 식의 이제 견해를 밝힌 바가 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역사학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름이 나오는 분들은 다 저널리즘 학자들이 아니에요. 다 역사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이 가짜 뉴스라는 현상이 시작됐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로버트 단턴 같은 교수는 6세기부터 이게 가짜 뉴스가 시작이 돼 기원을 볼 수 있다라고 이거 제이콥 솔 같은 사람은 뭐 유태인 고문 사건 이게 어 이탈리아에서 아이가 실종됐는데 유태인들이 납치했다라는 이런 소문들 잘못된 소문들이 돌아가지고 학살이 벌어졌는데 이런 게 뭐 예를 들면은 가짜 뉴스의 기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역사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가짜 뉴스는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쓰는 가짜 뉴스라는 용어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쓰이죠. 그래서 가짜 뉴스의 시작을 좀 보자면은 이 페이크 뉴스잖아요. 페이크라는 단어는 가짜의라는 뜻도 있지만 이걸 모방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페이크 뉴스는 우리가 쉽게 한국어로 가짜 뉴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모방 뉴스, 본뜬 뉴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도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들이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이때 이제 페이크 뉴스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됐고요. 그래서 고의적 동기를 가지고 독자를 기만내려고 만든 말도한 가공의 기사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욕타임스가 했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페이크 뉴스예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뭐 SNL 다시 주현영 기자가 맹활약을 하고 있죠. SNL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안영미 씨가 나와서 앵커 역할을 하고 주현영 기자가 기자 리포팅을 하죠. 그거가 원래 미국에서는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방한 뉴스다. 이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뉴스를 본따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 다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변해요. 요 언론사를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보스턴 트리뷴? 미국 언론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어, 언론의 뒤에 이렇게 이제 수식어라기보다 이름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죠. 한국에는 신문 아니면 무슨 일보, 뭐 조선일보 아니면 뭐 경향신문 이런 게 이제 언론의 신문의 이제 어떤 언론의 이름으로 들어가잖아요. 미국에는 이제 타임스, 뭐 뉴욕 타임스, 뭐 포스트, 튜리븐, 헤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근데 각 지역마다 그 언론을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튜리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유명한 게 시카고 튜리븐이에요. 그리고 보스턴에는 보스턴 글로브가 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 그리고 뉴욕에는 뉴욕 타임스가 있고 워싱턴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있죠. 물론 뉴욕에도 뉴욕 포스트가 있고요. 워싱턴에도 워싱턴 타임스가 있습니다. 이제 통일교가 가지고 있죠. 워싱턴 타임스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보스턴 트리뷴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보스턴 트리뷴이라는 언론사는 실제하지 않아요. 예. 보스턴 글로브가 유명한데 보스턴 트리뷴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기사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트를 만들고. 그래서 페이크 뉴스 사이트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페이크 뉴스라고 이름이 붙었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언론사들의 모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스턴 트리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페이크 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기사들이 페이크 뉴스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의 모방한 뉴스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메인 뉴스로 써 있는데 뭐 영어로 써 있죠. 이렇게 오바마가 페이크 뉴스 언론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거 한 적 없거든요.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기사를 이렇게 올려놓고 페이크 뉴스 사이트에. 근데 이게 이제 유통은 어떻게 되느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되는 거죠. 페이스북, 트위터,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되면은 이거 사이트가 있는데 이 독립적으로 개별 언론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면 사람들이 필터를 다 확인하지 않거나 못합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전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신기하고 야 오바마가 가짜뉴스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대라고 하면서 막 오바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나쁜 놈 하면서 사실은 이런 일이 없었죠. 여기서는 이제 뭘 얻느냐 보스턴 트리뷴은 클릭수를 얻고 그게 돈이 됩니다. 있지만 구글 애드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클릭수를 굉장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갈수록 자극적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예를 들면은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를 했다. 뭐 이런 것도 막 황당한 뉴스들이 막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기존의 편견이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자극하는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래서 왜 가짜 뉴스라고 붙였는지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냥 외국에서 가짜 뉴스라고 쓰니까 가짜 뉴스인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기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뭐 미국에는 미국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이름이 나온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이제 뭐 좀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요. 이를테면은 박아란 언론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연구위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위의 사실관계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용지가 차용하고 작성한 것. 제가 물을 먹으면서 좀 할게요.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아파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첫 번째는 허위의 사실관계. 그러니까 내용이 틀려야 돼요. 가짜 뉴스라고 되려면 내용이 맞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사 형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내용의 허위성 그리고 뭐 목적성, 속이려는 목적성 그리고 기사 형식, 기사 양식 이 세 가지가 갖춰주면은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박아람 박사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황영석 이제 공학자 교수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정리됩니다. 목적성이 지금 나왔죠. 두 번째가 수용자가 허위임을 논하도록 언론 보도의 양식을 정보, 그러니까 양식, 언론 보도의 양식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는 사실 검증이나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사실처럼 허위 포장된 정보, 내용의 허위성 같은 얘기예요. 위에 같은 얘기를 그냥 다르게 풀어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오대옥 박사도 언론지능재단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도 길지만은 사실은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이런 환경 변화라는 것을 추가를 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뉴스의 형식을 갖춰 형식성을 얘기하고 목적성, 경제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허위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충족을 하면 된다. 내용의 허위성, 속이려는 목적성, 그리고 기사의 양식성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가짜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인 충돌이 벌어지죠. 이제 뭐 가짜뉴스라는 단어들을 워낙 많이들 쓰기 때문에 이게 실 때 여러 개념하고 혼선이 빚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풍자, 풍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가짜뉴스인가요? 내용이 허위죠. 풍자는 허위인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은 목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속이려는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비꼬아서 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웃음을 주거나 뭐 경각심을 주거나 이런 게 이제 풍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 거짓말 같은 경우에 이제 혹스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좀 악의적 거짓말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건 거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독자를 기만의 목적으로 했다.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가짜뉴스라는 아까 전에 봤던 그 개념적
하고 좀 부합을 하죠. 선공, 프로파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다. 사람들을 속이려면 그 내용이 만약에 그냥 편향된 게 아니라 가짜 내용, 허위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 이것도 가짜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루머 같은 경우는 뭐 등번과 찌라시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메신저에서 이제 보는 이런 내용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확산된 정보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진술 이렇게 있다. 그럼 이게 이제 가짜 뉴스냐 모든 게 어떤 거는 그냥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와 오후 정보 아니면 우인 정보가 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스인포메이션과 미스인포메이션 두 개가 달라요. 자, 디스인포메이션은 의도적인 거짓말, 의도적인 잘못된 정보라고 보면 미스인포메이션은 한마디로 잘못 알려진 거. 우리가 살면서 잘못 알려진 거 있잖아요. 뭐 하루에 뭐를 뭐 하면은 뭐 건강해진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마늘을 먹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미스 인포메이션에 사실 가깝죠. 뭐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다 그럼 가짜 뉴스냐라는 이제 문제에 좀 봉착을 해요. 왜냐하면은 왜 이게 좀 이제 좀 중요해지냐면은 가짜 뉴스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정치권이나 뭐 이제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그 뭐가 가짜 뉴스냐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좀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 법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면서 여기 간극이 벌어지면서 법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가장 문제는 오보입니다. 오보. 오보는 언론사가 되는 거죠. 언론사가 잘못 틀리게 보도를 한 거. 근데 여기에서 오보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인가요? 자, 이제 세 가지 아까 전에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허위의 내용이죠.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왜냐면은 오보는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관계를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자, 언론 보도에 양식을 띠고 있어요. 왜냐면 기사니까. 당연히 언론 보도죠, 이거. 그러니까 언론 보도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근데 문제는 언론사가 오보를 낼 때 속이려는 목적성이 있었느냐의 문제예요. 목적성이 있을까요? 아, 나는 우리 언론사는 뭐 아니면 기자는 나는 이 기사를 틀리게 써가지고 모두를 속일 거야라고 이제 의도한 그런 오보가 얼마나 될까라고 한다라면은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이제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언론에서 기사를 생산하는 방식은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하지. 물론 뉘앙스가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불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은 팩트 자체가 일부러 틀리는 언론 기사는 많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고 언제까지 뭐 일간지는 매일 에브리데이 이제 마감 시간이 있죠. 그러면 그 시간까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그 사실관계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는 일은 있어도 실제 처음부터 틀리게 이거를 인용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속으려는 목적성이 있었느냐? 오보 언론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제 견해이기도 하고 많은 언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보를 가짜뉴스다라고 심지어 많이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일부 언론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가짜뉴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느슨하다. 페이크 뉴스는 이렇게 이 파란색 원으로 돼 있듯이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디스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페이크 뉴스하고 정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오버랩이 된다, 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인 정보, 잘못 알려진 것,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자, 민족을 아니야.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신태호가 얘기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단재 신채호가 얘기를 했다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무한도전에 옛날에도 나왔고 뭐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됐으니까 제가 있는 뉴스톱에서 이 가짜 명언 팩트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짜 명언 팩트 체크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신태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단재 신채호의 문헌을 다 찾고 단재 신채호가 말한 거를 다 근거를 찾았는데 이런 거를 말했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쓰고 있죠. 막 칼럼에도 쓰고 막 언론사에도 막 쓰고 막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오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거죠. 처음에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잘못 알려진 건데 이런 거 같은 거를 가짜뉴스로 볼 것이냐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폭스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제 가짜뉴스, 페이크뉴스하고 개념적으로 유사성이 있고요. 이제 패러디는 좀 이게 노란색이 바깥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패러디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고 루머, 유언몇, 증언과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다. 약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다. 60개 퓨어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디어와 관련해서 다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64%가 매우 혼란스럽다. 뭐 24%가 혼란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한국에서도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한 게 답한 게 83.7%,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 83.6%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페이크 뉴스라는 게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이게 좀 과대 포장됐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명분상으로 이런 거 물어볼 때 가짜뉴스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대 포장됐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죠. 왜 이렇게 많아졌냐? 가짜뉴스 신드롬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론 기사의 홍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통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거를 매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한 뭐 40에서 50개국을 이제 조사를 해요. 한국이 저널리즘 신뢰도가 뭐 4년 연속 꼴찌했다 뭐 이런 거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 올해 2021년 버전도 나왔어요. 2021년에는 꼴찌를 안 했습니다. 미국이 꼴찌했고요. 한 뒤에서 한 4번째, 5번째 정도 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뉴스를 포털에서 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조사 대상국 중에 한국이. 한국은 모든 뉴스를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뭐 구글이나 네이트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직접 그 포털에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 소셜 미디어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언론사 홈페이지 직접 가서 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좀 문제돼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자, 네이버에서 등록된 그러니까 검색 대유라고 보통 합니다. 컨텐츠 대유는 네이버 안에 보면은 기사가 나오는 뭐 KBS라든지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콘텐츠 대유고 검색 대유는 거기에 검색을 했을 때 뉴스에 검색을 했을 때 뉴스로 나오는 게 검색 대유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숫자가 훨씬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2017년 버전이라서 2021년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 대유사가 한 800개 되고요. 다음이 한 1,500개 됩니다. 하루에 기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에 검색 제휴가 된 언론사에서 나오는 것만 아웃링크는 누르면 그 언론사로 가는 거고 인링크는 그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만 하루에 6만 개가 나옵니다. 기사가. 하루에 기사를 한 몇 개 정도 보시나요? 저는 직업적으로 기사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서 뭐 하루에 2, 30개도 봅니다만은 뭐 하루에 10개 보면은 많이 보는데 10개도 다速독을 안 해요.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보 과부하에 있기 때문에 정보에 짓눌려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가장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뉴스를
정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뭐 올드보이들이더 신영기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독립신문을 발행을 했고, 독립신문을 배단을 받아가지고 1면부터 뒤에 오피니언만 4회면까지 속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뉴스를 다 개별 소비를 합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소비를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아니면 포털에서 추천해주는 뉴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넘어가고 뉴스를 굉장히 이제 속독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일단은 포털을 중심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데서 생산한 건지 그 생산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쉽게 허위 정보가 쉽게 이제 번지게 될 개연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컨텐츠 원본의 식별 불가능성에서 이동성, 모듈성, 대두화 가능성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잡이 쉬워졌다. 옛날에는 뉴스를 이제 종이신문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종이신문으로 보는 거를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건데 지금은 트렌드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기사 텍스트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텍스트 전문을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모바일 폰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를 기사를 쫙 올려요. 사진으로 3장, 4장 정도로 올리죠. 이렇게. 그리고 링크를 달아놓을 때도 안 달아놓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리는 거를 조작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들도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사진만 바꾼다든지 제목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일종의 놀이문화, 유의문화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야 이거 가짜 뉴스야라고 이제 받아들여지거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제 진실과 허위의 이제 다툼이고 메이간메스 같은 곳에는 일부러 그렇게 조작을 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놀이 문화가 돼서 누가 조작을 더 잘하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누구나 쉽게 포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런 잘못된 정보가 보편화되는 데 좀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 콘텐츠 작성 주체의 불명확성 이거는 온라인 뉴스 브랜딩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포털에서 다 보다 보니까 이 언론사가 내가 본 뉴스가 어떤 언론사가 썼는지를 인지하는 경우가 한국의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래서 23%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내가 본 뉴스가 이게 JTBC 건지 동아일보 건지 한겨레 건지 이거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디서 봤냐? 페이스북에서 봤어. 그 기사를. 네이버에서 봤어.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신뢰하는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가 상대적으로 허위 정보나 플러스 오보의 가능성이 낮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뉴스가 어디서 만든 건지 신뢰할 만한 건지를 보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공유를 하게 되면은 허위 정보가 상당히 쉽게 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미디어적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뉴스가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이 되다 보면은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에서 저기 부산까지 뭐 한 달에서 2달이 걸려서 소문이 퍼지는데 요즘은 이제 반나절이면 다 갚아줍니다.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 통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보가 이제 유통이 된다라는 이런 환경 변화까지 이제 영향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심리적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분노가 굉장히 이제 좀 독특하고 재밌는 현상인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예, 세상이 억울하죠. 누구는 퇴직금 50억씩 받는데 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 퇴직금은 얼마 2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좀 분노하기도 하고 헬조선에서 사는 거고 취업도 안 되고 모든 연령대가 다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 작년에 그 카이스트 차미영 교수 이제 여기 차미영 교수가 보통 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이런 매체에서의 어떤 정보 전달을 그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인데 재밌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 코로나19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접했을 때 본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행동 양태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허위 정보를 받았을 때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정보는 맞는 것인가, 이런 거를 검색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화가 나 있는 사람들,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거리로 뛰쳐나가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공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하고 정부는 정치 방역을 그만해라라고 이제 시위를 벌인다, 태극기 부대처럼. 아니면은 이런 중대한 정부가 모든 거를 지금 감추고 있어 우리한테라고 하면서 공유를 열심히 하는, 이제 분노의 성향은 행동을 먼저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해조선이라서 여기는, 그리고 원래 한국적인 특수성 때문에 분노한 사람이 많아요. 뭔 얘기냐, 한마디로 가짜뉴스에 다시 속아 넘어간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라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용이 허위여야 되고 언론 보도에 형식을 띄어야 되고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내용이 진실인 것이 정말로 항상 진실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코페르니쿠스처럼, 이를테면은 지금은 이게 지구의 천동설이 그 당시에는 진실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지동설이 어, 맞는 게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당시에는 그게 가짜 뉴스겠죠, 지동설이. 근데 이제 이게 뒤늦게 정정이 됐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언론 보도 형식의 문제는, 그때 언론의 형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로 된 기사체를 보면은 누구누구 뭐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고 그 밑에 가이라인이라고 기자의 이름이 있고 이메일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형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뉴스의 어떤 그 가짜 뉴스들도 그런 거를 본따서 이제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실제 한국 사람들의 절반은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46% 정도가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YTN에서 만드는 실제 뉴스들을 영상 클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내 취향에 따라서 신의 한 수, 예를 들면 내가 보수 유튜버다 그러면은 뭐 가로세로 연구소, 신의 한 수, 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뭐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막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런 건 뉴스인가요? 자, 이제 뭐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거기에서 하는 거는 뉴스인가 아닌가. 신의 한 수가 이제 그 좀 중장년 노년층 보수층이 많이 보는 겁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한국에서 시사 중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그거를. 자, 여기는 이 앵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조금 약간 그 방송사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악하지만은 여기에서 맨날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논평을 막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만드는 거를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느냐.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지 뉴스인지도 헷갈리고, 여기에서 만드는 게 또 새로운 콘텐츠가 돼서 다른 데 인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신의 한 수라는 곳은, 신의 한 수라는 언론사는 없어요. 다만 그 신의 한 수를 만드는 회사는 언론사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언론사로 볼 것이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는 언론사로 볼 것이냐, 막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 보도의 양식성을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사람들마다 언론 보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성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요, 밖에 사람들이. 그냥 추론만 할 뿐이죠. 그거는 쓴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이런 비판들이 막 나옵니다. 시간이 엄청 지났네요. 4분의 1을 했는데 시간이 엄청 지나서 굉장히 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들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실제 트위터인데, 페이크 뉴스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위협이야. 뉴욕타임스, CNN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야. 뭐 이렇게 이제 대충 적어놨죠. 전 세계에서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아마 트럼프일 겁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만 있으면은 다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뉴욕타임스나 CNN이 가짜 뉴스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가짜 뉴스라고 보기 힘들죠. 거기에서 근데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레토릭은 항상 본인한테 불리하면 가짜 뉴스예요. 최근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로봇 학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뭐 박람회에 가가지고 로봇을 넘어뜨린 것 가지고 로봇 학대는 아니냐.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뭐 로봇 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게 로봇 학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짜 뉴스들이 나를 로봇 학대라고 말한 가짜 뉴스가 범람을 했다. 이것들을 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봇 학대라고 말을 하면 가짜 뉴스인가요? 그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내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그런 거는 가짜 뉴스,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죠.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런 게 불편하다, 싫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가짜 뉴스라고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정치인들은 그냥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안 좋은 거는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홍준표 예전에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대선에 나온 그 홍준표도 2017년 당시에 본인이 유료회 최고위원하는 사람하고 성희롱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도한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라고 당사를 출입을 못하겠습니다. 트럼프가 CNN을 백악관에 출입을 못하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짜뉴스가 맞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짜뉴스란 말 자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란 말을 가급적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쓰지 말자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디스인포메이션이나 미스인포메이션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실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언론에 대한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통제군 뭐 대조군 이런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트위터에다가 뉴스 링크를 싣고 하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나는 이거는 페이크 뉴스다라고 적어놓고 하나는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신뢰도 뭐 이런 거를 특정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글 그렇게 페이크 뉴스라고 적혀 있는 거가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왜 정치인들이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를 가짜 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데에 대한 이제 어떤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가짜 뉴스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고 굉장히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예전 2017년에 물어본 건데 가짜 뉴스가 뭐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뉴스 형식을 사용한 거짓 정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가짜 뉴스에 부합을 하죠. 찌라시 정보 이게 86.1, 언론사 오보 84.7, 광고, 뭐 낚시성 뉴스, 편파적 뉴스, 댓글도 77.5%가 가짜 뉴스라고 사람들이니까 세상 만사 모든 거가 다 가짜 뉴스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불편하거나 뭐 언론이 아니라고 언론이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 가짜 뉴스다.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1위가 내용이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맞지 않았을까 51.4%. 제작자 신뢰 못하면은 18.4%,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13%, 생각이 달라서 8.9%.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100% 맞는 건가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면은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를 판단하면서 절반이다라는 거는 본인이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내가 좀 생각이 다르면 한마디로 이게 생각이 다른 것과 사실이 다른 거는 다르지만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대체적으로 그냥 내 생각과 다르거나 좀 틀리면은 틀린 것 같으면은 가짜뉴스다라고 보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사실은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은 국내에 없습니다. 페이크 뉴스를 처벌하는 법 자체는 없고요. 해외에서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페이크 뉴스와 관련된 것들이 형법, 정치공직망법, 뭐 공직선거법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가짜 뉴스를 처벌을 하겠다라고 법안들이 몇 개가 만들어졌죠. 지금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민주당에서 만든 거는 언론중재법입니다. 이거는 처벌법이 아니라 언론이 허위 정보를
보도를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3배에서 뭐 5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민주당에서 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거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아니에요. 자, 언론사가 잘못 보도를 한 거가 가짜뉴스를 규제를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언론사의 오보가 가짜뉴스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짜뉴스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의 어떤 뭐 이제 물론 언론사가 허위 정보나 이런 거를 보도를 하면 안 되지만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매기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언론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 버전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2020년에 국회가 바뀌면서 폐기가 됐는데 2018년에 가짜정보 유통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있었는데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동안 포털이 했을 때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자, 네이버나 다음이 매출액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1조 원 과징금 최대 1조 원까지 매길 수 있다는 게 이 법안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은 다 삭제를 하겠죠. 예, 과징금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짜뉴스가 뭐냐 그러면 이 법안에서 언론중재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서 아니라고 한 거, 법원 판결로 아니라고 한 거,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한 거, 지역 성별 비하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이게 이제 가짜뉴스다. 일종의 가짜 정보다.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가짜 정보다라고 했죠. 이거를 이제 가짜뉴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규제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 당시에도 이 법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 가짜뉴스를 규제를 하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는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짜뉴스 때문에 개혁이 안 된다, 가짜뉴스 때문에 민주당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해외 처벌의 해외 사례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4월에 최대 징역 6년형을 살리겠다고 했다가 5달 만에 4달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야당이 난리가 났어요. 가짜뉴스 뭐 갖다 붙이면 다 가짜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 이제 유튜브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총격 사고가 있는 다음에 경찰이 1시간 만에 출동했다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일반인이 있었는데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은 실제 출동한 거는 한 20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1시간 만에 출동했다고 허위 정보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네 달 만에. 프랑스의 정보조작 대처법, 싱가포르의 가짜뉴스 뭐 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일종의 굉장히 좀 부드러운 독재 국가 같은, 약간 그리고 엄벌에 처하죠. 여기는 마약 가지고 있으면 사형당합니다 바로. 그래서 실제 뭐 사형이 당한 케이스도 있고 외국인들이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들을 제외를 하고는 가짜뉴스를 실제 규제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독일의 이제 네트워크 집행법이 아까 전에 그 박강원 의원이 만들었던 법에 약간의 뭐 모법처럼 모방을 한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니라 혐오 표현, 이를테면 나치 문양, 여기에는 독일은 왜냐하면 반나치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치나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니 표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네트워크 집행법이 혐오 표현을 포털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방치하면은 벌금은 640억 500만 유로를 매기겠다라는 게 이 법안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한테 의무를 책임을 지워진 거고, 요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박강원 의원의 그 법을 본따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지만 가짜 뉴스가 아니라 혐오 표현이나 어떤
인종차별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다라는 거고, 페이크 뉴스는 이제 새롭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다라고 하기도 이제 몇 년 된 거라서 상당히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음성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영상을 한번 짧게 볼게요. 네. 자, 잠깐만요. 여기 이건요. 예. 됐네요. 예, 예.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Zayu. Hello, everyone. You guys have been making weird stuff online with photo editing. There's Makoki talking to Peel about his feeling after getting nominated. There's a pretty interesting joke here, so let's just hear it. 자, 이게 뭐냐면은 here. 어도비사라는 포토샵 만드는 I 곳에서 jumped on the 만든 bed and I kissed my dogs and my wife in that order. 예, 잠시만 Yeah. 멈출게요. So how about we 자, 이게 뭐냐면은 어도비사라는 포토샵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음성 포토샵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 남성이 이제 동양인 남성이 소개를 하는 거고, 여기 앉아 있는 흑인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I kissed my dog and my wif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mess with who he actually kissed? Well, you may be thinking, okay, we're pretty familiar with Photoshop, but we're not quite used to audio waveforms. How can we do this? Well, I have a good news for you. Introducing Project Vocal. Project Vocal allows you to edit speech in text. So let's bring it up. So I'll just load this audio piece into Vocal. So wait a second. And we have this. So as you can see, let me zoom in a little bit. So as you can see, we have the audio waveform above it, and we have the text under it. And when we play back, the text and the audio should play back at the same time. So let's try it. And I kissed my dogs and my wife. Okay. So let's do something here. Okay. So suppose Michael Key wants to send this audio to his wife. So he actually wants his wife to go before the dogs. So, okay. So what do we do? Easily copy paste. Let's do it. Copy, paste. Oh, yeah, it's done. Let's listen to it. And I kissed my wife and my wife. Oops.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I kissed my wife and my do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dog이라는 자리에 그냥 wife라는 단어를 치니까 그냥 음성 자체가 I kissed my wife and my wife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옛날에는 음성을 이렇게 편집을 하려면은 따다가 그 부분을 갖다 넣을 수가 있는 건데, 매우 포토샵 없어도 이렇게 이미지 조작을 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하지만 포토샵이 있으면서 편해졌잖아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는 이거가 이제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단어나 이런 표현의 샘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거의 그냥 완벽하게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이미 2016년 11월이거든요. 이미 5년 전에 이거가 지금 시연을 보인 거예요. 이 복고라는 프로그램은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실제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라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뭐 어도비사에서는 워터마크를 넣어가지고 뭐 구분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워터마크는 또 뺄 수 있거든요. 뭐 하려면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출시는 안 됐어요. 출시는 안 됐는데 이미 기술적으로 이제 이게 이미 완성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를 보겠습니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us showing respect for other people, us being thoughtful about other people's traditions, is something that Michelle and I try to teach our kids. You talked about what we talk about over the dinner table. A lot of what we talk about over the dinner table is, we live in a diverse world, and I'm honored, and I think people can say that my election symbolizes some progress, at least within the small confines of the legal community. I think it's real important to keep the focus on the broader world out there and see that for a lot of kids, the doors that have been open to me aren't open to them. 예,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얼굴 Our system 캡처하는 reconstructs and 거예요. tracks 예, both source and 영화에서 많이 target 하는 actors 거죠. using a dense photometric energy minimization. Using a novel subspace deformation transfer technique, we transfer 이게 the 조작 expressions 위에 from the 사람이 source to the 조작하는 target 거고 actor. 밑에가 오바마라고 This 생각하시면 allows 돼요. us to obtain a modified face template of the target actor according to the expressions of the source actor. We now re-render the modified face on top of the target sequence in order to replace the original facial expressions. 그래서 위에 사람이 이렇게 뭐 모션 캡처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에 얼굴을 Here we show additional live 입혀가지고 sequences where we reenact 리얼타임으로 various YouTube 조작을 할 videos.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ere we 예, show a comparison against Kao et al.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것도 2017년 거거든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그 시애틀에 있는 미국 대학에서 이미 프로그램 만든 거고 가짜 음성도 만들고 가짜 영상도 만들 수도 있어요. 새롭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딥페이크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딥페이크도 일종의 모션 캡처 같은 건데 딥페이크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딥페이크를 혹시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제 그 포르노 산업에 이게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캡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건데 요거 영상을 요걸 한번 볼게요. 딥페이크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놀이를 하죠. 놀이. 그래서 오른쪽은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 Obama, she and Obama stole my microphone. They took it to Kenya. They took my microphone to Kenya and they broke it, and now it's broken. And you hear that? It's picking up somebody sniffing here. I think it's her sniffs. She's been sniffing all night. Testing, testing. Gina, Gina. Huge Gina. Вступает за более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Европой. 이거는 오른쪽이 푸틴 얼굴에 오바마를 트럼프를 씌운 건데
머리가 벗겨져서 트럼프 같지가 않죠. I can never live 니콜라스 without you by my 케이지 side. But I spent oh so many nights just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But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now you're back. 이거는 그 테슬라 대표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를 그 실사판 토니 스타크죠. 영화 속에서도 상당히 이제 유사점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 얼굴을 이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 이제 그 현실에서는 포르노 산업에 이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 보면은 2018년에 8월 달에 기사가 나왔는데 포르노 회사에서 고객이 사진을 가져오면은 너만의 포르노를 만들어주겠다. 딥페이크 영상으로 너만의 포르노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용화가 돼서 그러면 이제 뭐 좋아하는 연예인 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이제 뭐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면 이제 뭐 헤어진 전 여친 막 뭐 이를테면 전 남친 뭐 이런 사람들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객의 이 회사의 입장은 그건 고객이 책임질 문제지 우리는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 예전에는 이미지나 뭐 텍스트 조작으로 이제 페이크 뉴스가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보통 영상 조작을 통해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제 뭐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조 바이든 뭐 이를테면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짜로 나와가지고 북한을 폭격하겠다 뭐 이런 거를 막 백악관을 배경으로 해서 뭐 연설을 한다라는 게 막 유튜브에 깔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게 가짜인 것이 물론 알려지겠죠. 하지만은 굉장히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극심한 혼돈에 빠질 겁니다. 한국의 주가가 폭락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점에 매수했다가 고점에 파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실제 2016년에 그 트위터 가지고 그 주가 조작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 트위터가 30조 원의 인수가 된다라는 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한 10% 이상 뛰었어. 8%막 10% 뛰었어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30분 뒤에 발표를 했어. 이거 우리 기사 아니라고. 알고 보니까 블룸버그닷컴이 아니라 블룸버그 닷마켓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지 일주일만밖에 안 됐는데 모양은 블룸버그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부소지가 파나마에 있었습니다. 파나마. 미국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블룸버그가 그렇게 보도한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오인을 해가지고 아까 전에 풀려지니까 주가가 이제 뛰었죠. 그러면 이거를 뿌린 사람은 뭘 했겠냐. 당연히 미리 트위터 주식을 사놨겠죠. 그러다가 적당히 올랐을 때 팔았겠죠. 근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크 뉴스로 치고 빠지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사례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자, 지금 1시간 했나요, 제가? 1시간 했는데 지금 교수님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아니, 강의가 전체 몇 분이에요? 저희가 3시 30분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 원래 계획은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대표님은 언제까지 정리하시면 얘기가 15분만 더 강의를 할게요. 그러면 15분. 그러니까 15분에서 예. 마무리하시고 한 15분 정도 질문을 받는 걸로 하죠.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다. 오늘 준비한 거에 절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를 좀 빨리빨리 할게요. 지금 한 4분의 1 정도 했어요. 자, 허위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 갈등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뭔지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이게 그 2018년에 예멘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멘 난민 500여 명인가를 이제 뭐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멘 난민으로 신청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무슬림에 대한 극심한 반대 운동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막 캡션이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무슬림 남성에게 폭행 아니면 성폭행 당한
영국 여성들 아니면 스웨덴 여성들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반무슬림 정서를 이제 다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팩트 체크를 했어요. 보여드려야 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자, 보이시죠? 예. 이 사진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6장이거든요. 446.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무슬림에게 성폭행 당한 사람이 맞는지, 무슬림하고 관련된 거는 16장 중에 2장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무슬림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사진은, 기사는 이제 출처를 팩트 체크를 하려면 출처를 다 밝혀야 돼요. 그래서 2013년에 미국에서 경찰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알겠죠? 예. 폴리스 오피서가 브레이크 허, 킥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주운전 했는데 거부해가지고 경찰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여자는 캐나다 사람인데 모르는 남자한테 공격당해서 얘기했고, 이거는 남편한테 맞아서 된 거고요. 이거는 남자친구한테 맞아서 된 거고, 그래서 실제 남성들에 의해서 폭행이 이루어진 거가 상당수고 여성끼리 있었던 것도 있지만은 무슬림하고 관련된 거는 거의 없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폴 켈러라는 이제 교수였는데 범죄자들한테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을 마치 무슬림에 이제 한 것처럼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일종의 사회적 인동혐오를 일으키는 건데, 무슬림을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싫어하거나 혐오를 하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팩트 체킹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것도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말하긴 그렇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스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고 순간 누군가 올렸습니다. 핫팬츠에 여성 승객이 떠 쓰러졌는데 남자들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까봐 아무도 이 여성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근데 뉴스원이라는 이 언론사에서 이거를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댓글이 이제 만장편이 됐죠. 포털에 댓글 막 10,000개씩 붙으면서 이러면서 뭐 이제 젠더 갈등,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페미니즘, 뭐 그러면서 여성들이 문제는 아니네. 실상은 알고 보니 남성들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확인을 안 한 거죠. 핫팬트 차림도 아니었고 남성 승객과 같이 도와가지고 이 여성을 했는데 이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 다 받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팩트 체킹이 필요한 거죠.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팩트 체킹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거고, 이렇게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이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사입니다. 네. 페미니즘 때문에 뉴질랜드가 망했다 그래서 영상이 있어요. 저희가 팩트 체킹을 해서 이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뉴질랜드가 여성 총리부터 부총리 뭐 내용 이런 거예요. 법무부 장관, 경찰장관 등이 사대 권력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 단약을 하면서 페미 천국이 됐다. 그래가지고 여성들한테 유리한 법안만 이렇게 뭐 만들어지고, 특히 뭐 이런 거 아내 허락 없이는 친자와기 유전자 검사는 불법이고, 남자는 소득의 80%를 양육비로 뺏기고, 그러면서 결혼을 회피하면서 전 세계에서 결혼율 최하위, 혼인율 최하위, 그리고 혼외자식, 뭐 비혼 출산율은 60%를 돌파하고 남성의 18%가 도망을 가면서 노동인구 부족으로 뉴질랜드가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존 키라는 총리가 등장을 한 남자 총리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가지고 뉴질랜드가 부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제 장황하게 10분 동안 했는데
조회수가 수백만 회입니다. 수백만 회 이게. 이거를 만약에 팩트체킹 안 해서 삭제가 안 됐으면은 지금 수천만 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팩트체킹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인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네, 사실인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기에 댓글들은 이미 난장판이죠. 이제 페미가 문제다. 페미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페미니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있지만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다 찾았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총리, 부총리, 법무장관, 경찰장관이 전부 여성인지 여성인 경우가 있었지만은 4명이 동시에 여성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총리하고 부총리가 일단 같이 여성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최근에 많이 등장했지만은 100명 이상 남성들이 다 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맞는 게 없고 뭐 세계 최초 여성부 뭐 이를테면은 뭐 계속 카톡이 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뭐 그 장여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서 보니까 실제 양육비는 한 16%? 소득의 16%인데 80%라고 한 것도 그렇고 친자 확인 검사 같은 경우에도 남성도 할 수 있고요. 결혼율은 OECD 통계를 보니까 세계 최하위가 아니라 뉴질랜드, 밑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비혼 출산율이 60% 돌파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46.7%인데 한국은 1.9%로 전 세계에서 제일 낮죠. 이런 식으로 하여간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남성 인구가 18%가 줄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느 순간 남성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다라는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엄청 퍼져가지고 이게 공식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페미니즘 때문에 안 망했다라고 뉴질랜드 대사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언론에.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이제 뭐 약간 허위 정보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허위 정보가 보통은 이제 첨예하게 세대 갈등이나 인종 갈등, 젠더 갈등을 이제 유발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팩트 체킹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팩트 체킹하고 뭐 그러면은 뭐 햇반에서 후쿠시마 쌀이 들어갔다. 방사능에 오염됐을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이제 뭐 허위 정보가 들었죠. 이것도 팩트 체킹을 했어요. 사실이 아닌 걸로 뭐 밝혀졌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나의 사진을 놓고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번부터 왼쪽부터 있으면은 4번이 원본이죠. 역사 왜곡 교과서 반대. 2016년에 문재인 새천년 민주당 대표의 이제 어떤 1인 시위, 교보 빌딩 앞에서 1인 시위인데 이제 하스스톤 이제 그 블리자드에서 만든 하스스톤 갤러리에서 이거를 만들었죠. 문재인도 하는 하스스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익에서도 만들기 시작하죠. 내가 공산주의자일까요? 반미 국정원 폐지. 4번하고 2번은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4번이 나오자마자 이제 2번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거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게 또 다른 버전으로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로 볼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4번은 진짜니까 1, 2, 3번 중에 어느 게 가짜 뉴스냐. 2번이 가짜 뉴스인가요? 3번이 가짜 뉴스인가요? 정답은 없어요. 다만 2번을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게 2번이 원본하고 되게 정교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짜뉴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3번이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내용이 너무 악의적이다라고 해서 이거 가짜뉴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무슨 가짜뉴스야. 둘 다 가짜뉴스가 아니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둘 다 가짜뉴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는 영상 보지는 않을 텐데 태양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1위가 필리핀의 구테르테 대통령이 꼽혔다라는 거가 필리핀 기사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얼마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필리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위가 두테르테, 2위가 오바마,
3위가 푸틴, 4위가 시진핑, 5위가 아베 했다라는 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이런 거를 발표했다라는 건데 당연히 나사는 이런 거 발표 안 합니다. 태양계 대통령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허위 정보들이 이제 도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아까 전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트위터 그 주가 조작 이런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미국의 이제 대선 당시에 피자게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피자게이트가 뭐냐면은 그 위키리크스의 그 위키리크스에서 그 민주당 쪽 이메일을 해킹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치즈 피자를 시켜 먹자라는 게 이메일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니셜로 CP, 치즈 피자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치즈 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 아동 성학대물, 차일드 포르노의 줄임말이다라는 게 이제 음모론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선 당시에 이거를 가지고 해명을 하고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 사람들이 차일드 포르노를 그 피자 가게에 가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학대를 하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돌았어요. 근데 이거는 나 무슨 미친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2016년 12월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미국인이 그 포르노래 그 피자 가게에 가가지고 통비 난사를 해요. 아이를 구하겠다고. 학대받는 아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대 청년이 가가지고 그 피자 가게에 가서 통비 난사를 해가지고 다행히 총에 맞은 사람은 없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아동 학대,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쳐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가짜 실수가 거기는 총리통까지 있는 나라라서 가짜 뉴스를 방치를 하면은 허위 정보를 방치를 하면은 이런 문제까지 그게 이제 진화된 게 지난 작년에 있었던 대선에 QAnon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선에 이제 나왔는데 We are Q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QAnon인데 Qanonymous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익명의 Q라는 건데 Q는 여기서 qualified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자격이 있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포첸이라는 미국의 약간 뭐라고 할까 미국의 DC 인사이드 아니면 미국의 일간 베스트 같은 그런 성격의 사이트에 몇 년 전에 나는 그 qualified에서 보안 등급이 있는데 내가 미국의 기밀 문서를 봤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차일드 포르노 이거 찍는 거 사실이야. 그리고 미국은 그림자 정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 돼라는 게 글이 올라오고 이게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하지만은 익명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 실명을 하면은 나는 제거되니까라고 거기다 글을 올렸는데 이거를 그래서 Qanonymous라고 이제 붙이기 시작해 이거를. 그러면서 QAnon이 됩니다. 그래서 We are Q, 우리가 QAnon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들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 이들이 트럼프가 질 경우에 무장 봉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돌아가지고 그때 뭐 대선 날 모든 주요 도시의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 무장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다 이제 진을 치고 했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사용하는 게 뭐 이런 거예요. Save the children and human trafficking 그래서 인신매매거든요. We don't just disappear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동 학대 성 포르노를 위해서 한 해에 30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QAnon들이 이거를 뿌리기 시작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거를 해달라 그래서 Save our children 이거를 이제 트럼프 지지하고 연결돼서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이제 되는 거죠. 왜 트럼프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저런 거에 오염되지 않았지만은 이를테면 빌 게이츠 아니면 뭐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치를 미국에서 했던 사람들은 저 게이트 그림자 정부에 다 오염이 돼 있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개표 부정 얘기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개표 부정 얘기가 있었죠. 이런 뭐 음모론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을 하는
허위 정보나 음모론이나 잘못된 언론 보도나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근무하는 소속돼 있는 뉴스톱에서 전부 다 팩트 체크를 했어요. 뭐 부정선거 음모론 팩트 체크를 했고요, 뭐 QAnon 얘기도 했고요, 뭐 전부 다 이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뉴스톱이라는 곳이 뭐 유명한 매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은 일인데, 하지만은 언론계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면은 다 대충 다 맞는다,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언론계나 이런 데서 많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팩트 체킹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뉴스톱이라는 매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16번 별발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 게 뭐 엄청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뭐 감염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허위 정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났고요. 편안하게 들으셨는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는지. 어쨌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 좀 잠깐만 떠올게요. 한 1분 30초만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 김준일 대표가 그 요새 잘 나가고 몸값이 비싼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한테 시간을 할애해줬는데 점점 말을 하면서 이제 목이 쉬어가네요. 왜냐하면 아마 이 강이 들어오기 전에도 아마 방송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 강이 끝나고 또 방송이 있을 거예요. 김 대표님 오늘 또 방송이 있죠? 뒤 시간에. 이거 끝나고는 없고요. 오전에서 방송을 3개를 하고 와가지고 계속 말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가 계속 쉬시는 것 같아.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거는 가짜 뉴스인가요? 가짜 뉴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김준일 대표가 열정적으로 강해졌는데, 진짜 기회가 있으면 또 뒤 얘기도 듣고 싶은데, 제가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의하기 힘들고 또 복잡 미묘한 단어인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사실은 지금의 어떤 미디어 기술의 발전 때문에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활성화되기 좋은 조건에 있는 것 같고, 또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또 유의될 거는 가짜 뉴스가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 사회적으로 그런 정치적 환경, 또 우리 심리, 화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면서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화가 나 있다면서요. 이런 거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평상시에는 강의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좀 질문을 한 15분 남았는데 좀 질문을 한번 김준일 대표한테 하고 좀 답변을 들어보시죠. 아무나 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이 미디어 정책의 신영규 수임이 도와서 수업 전개하고 있는 이병주라고 합니다. 저는 혹시 그 팩트체크 사이트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팩트체크는 아무래도 뉴스의 진실을 가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데, 만약 팩트체크 했던 것이 만약에 약간 뒤집히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적은 편인가요?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의 대상이 되는 거는 언론 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미국에서 이제 한 1990년대 초반에 이런 팩트 체크 저널리즘이라는 하나의 장르로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정치인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들이 말한 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팩트 체크하는 게 시작인데,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 뭐 되면은 셀럽들, 유명한 사람,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랄지, 뭐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랄지, 막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언론 보도만 팩트 체크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팩트 체크는 원래 좀 별도의 강의가 있기는 한데, 팩트 체크는 좀 되게 엄밀하게 해야 돼요. 뭐냐면은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게 이를테면은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라고 해서 그게 팩트 체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팩트체크의 소스로서, 근거로서 인용되는 거는 정부의 뭐 아니면은 공식 데이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논문에서도 좀 이제
권위가 있고 어느 정도 이견이 없는 뭐 이런 연구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해요, 실제. 그래서 좀 누가 한 명이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팩트 체크 됐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게 좀 설렁설렁 팩트 체크를 하는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이제 이게 무슨 팩트 체크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하면은 팩트 체크가 잘 틀리는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틀리는 팩트 체크도 나오면은 추후에 수정을 할 때 몇 시에 어떤 부분을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이 틀렸었습니다라고 그 기사의 원본에 밝혀놓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언론이 그런 부분에 좀 인색해가지고 왜 바꿨는지 그냥 쓱 바꿔버리죠. 그냥 내용이나 뭐 대목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널리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또 질문해 줘봐요. 또 지금 언론사 뜻이 있는 상원 씨 한번 질문해 줘봐. 네, 상원 씨는 언론사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진영희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 17학번 안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뉴스톱에서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가짜뉴스를 판별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가짜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팩트 체크 대상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가짜 뉴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부르든 루머가 됐든 허위 정보가 됐든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했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판정을 하잖아요. 그럼 뭐 거짓, 진실 뭐 이렇게 판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봐야지 아는 거지 이거를 가짜 뉴스를 판별해 본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나 이런 데 많이 공유가 된 내용들 그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맞는가? 약간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도 요즘은 워낙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막 공유가 많이 되면 한 게 있어요. 뭐 중국인에게만 주는 뭐 20몇 가지 특혜 막 이런 것들이 영상이 엄청 떴어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거의 90%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중국인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특혜조차 아예 없던 건데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한마디로 딱 봐도 이상한데 이거는 사실일 리가 없는데 이렇다면은 뭐 중국인에게는 주택거래 양도세를 무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나라인데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뜯으려고 하는 나라인데 중국인이라고 양도세를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보면은 허위 정보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중요한 건 어쨌든 검증해 보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간당간당한데 그 김준일 대표도 좀 목이 점점 쉬어가고 정말 자기가 진짜 이건 질문하고 싶다 이런 거가 있으면은 한 번만 더 질문했으면 좋겠네요. 정우 씨, 정우 씨.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가짜 뉴스의 기준이 모호한데 되게 현재 이제 언론중재법이 많이 여당 야당이 이제 많이 토론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억압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적 갈등 상황들이 현재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떤 뭐 법안을 내세우는 거?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한에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교수님이나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은
일단은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뭐 현업에 있는 사람들부터 학자분들이나 뭐 다 관련돼서 굉장히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옳다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를테면은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언론사를 상대로 이제 1인 개인이 받은 게 500만 원 정도 평균은 이제 뭐 옛날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언론이 한 게 아니라 판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예. 그리고 그거를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해서 취하한 경우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조금 책임감 있게 지금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데 이를테면은 가짜뉴스 규제와 지금 언론중재법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이를테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은 가짜뉴스가 없어지는 것인가?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짜뉴스가 언론사가 만들어내는 오보가 가짜뉴스인가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에는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만 해당이 되지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예를 들면은 뭐 SNS나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낸 거는 제가 그거를 그래서 똑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10배 때려라 5배 때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면 좋잖아. 언론들 다 뭐 문제 있으니까 얘들 이렇게 이제 하는 접근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갈등 게다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 개혁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피해의식이 있어요. 뭐 실제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언론이 민주당한테만 적대적이고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만 이렇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피해 의식이 언론 규제에 대한 이런 움직임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는 어느 그거보다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목놓아 외치던 정치 집단이었거든요. 정치권이었고 그리고 지금 언론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는 지금 더 보수 정당은 어느 때보다 언론을 규제해왔던 데예요. 거기가 이 희한한 풍경을 제가 지금 살면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속성은 다 똑같구나. 권력을 잡으면은 누구나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규제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고요. 아마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다음 정부에서 지금은 지금 교착 상태고 다음 정부에서 조금 폭넓게 어떻게 이 허위 정보에도 대처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폭넓게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도록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영기 교수님 같은 분들도 조금 더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에 좀 의견 개진도 하시고 그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질문을 정확하게 잘해줘가지고 제가 다 뿌듯하네요.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또 훌륭한 학생들이.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기대 이상으로 질문들을 다 날카롭게 잘해줘서 뿌듯합니다. 오늘 저 느낀 거는 역시 이제 특강을 김 대표님을 부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들으면서 모처럼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그리고 확실히 이제 현장과 밀착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강의실하고 다른 어떤 생동감이 있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계속 보고 싶은데 어쨌든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봤자 보이지도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 채팅창에다가 별풍선을 다 날려주세요. 별풍선 날려주시고 그리고 김정일 대표님은 바쁜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넌 나가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기들도 다 고생했어요. 고생했고 재밌었다고 봐. 나도 자기들 어떻게 느꼈는데 다음 시간에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물어보고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